혹시 어젯밤에도 유튜브 보다가 머리가 지끈거리지 않으셨나요? 스마트폰만 켜면 그야말로 전쟁터가 따로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지금 안 사면 평생 벼락거지 된다며 폭등을 외치고, 다른 한쪽에서는 지금 사면 지옥 끝까지 추락한다며 폭락을 경고합니다. 하지만 복잡한 부동산 시장에도 상승과 하락을 미리 알려주는 세 가지 시그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집값도 이 신호들을 따라 움직입니다. 감정이 아닌 냉정한 데이터로 이 신호들을 읽어내면 내년이 보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향후 3년간의 부동산 시장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운명을 가를 단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환율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시그널만 정확히 살펴봐도 여러분은 스스로 시장을 읽는 눈을 갖게 될 겁니다. 온 국민이 패닉에 빠졌던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시절의 집값 폭등장에도 이 세 가지 시그널은 어김없이 작동했습니다. 다만 지금과 신호의 강도가 달랐을 뿐입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시그널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그널은 바로 기초 체력인 공급입니다. 아무리 금리가 낮고 돈이 많아도 집이 넘쳐나면 가격은 오르지 않습니다. 반대로 집이 부족하면 다른 조건이 나빠도 가격은 버팁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서울의 집이 충분할까요? 단순히 부족한 수준이 아니라 공급이 메말라 있습니다. 집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땅을 고르고 설계하고 분양받고 공사해서 완공까지 평균 3년이 걸립니다. 2023년에 삽을 떠야 2026년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물리적 법칙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파이프라인이 끊겼습니다.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서울에서는 평균 6만 3천 호를 짓는데 2023년에는 2만 8천 회 그쳤습니다. 2024년은 3만 500호로 조금 늘었지만 여전히 반토막입니다. 2025년은 더 심각해서 연간 2만 호 수준입니다. 3년 연속 착공 절벽입니다. 입주 물량을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2025년에는 약 4만 6천 호, 2026년에는 약 2만 4천 호, 2027년에는 약 1만 호 안팎으로 급감할 것으로 보이며 2028년 역시 1만 호 정도의 낮은 수준이 예상됩니다. 여러 정책 자료와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서울의 적정 신규 공급 규모는 연간 약 5만에서 8만 호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2026년에 들어오는 물량은 그 절반도 안 됩니다. 이것은 공급 절벽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건설사들이 집을 지을 수 없는 환경이 됐기 때문입니다. 평당 공사비가 2021년 578만 원에서 2025년 990만 원으로 폭등했습니다. 4년 만에 70% 이상 올랐습니다. 바야흐로 평당 공사비 1,000만 원 시대가 눈앞에 왔습니다. 실제로 강남과 여의도 일부 재개발 현장에서는 이미 평당 1,1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여기에 결정타로 금리까지 올랐습니다. 건설사들이 낸 이자 비용만 봐도 2021년 1조 7천억 원에서 2023년 4조 1천억 원으로 3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수지타산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부도난 건설사가 30곳이었습니다. 5년 만에 최다입니다. 2025년 상반기에도 9곳이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하루 평균 거의 2개꼴로 건설사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금호건설은 부채 비율이 588%, 두산건설은 378%입니다. 집을 지어야 할 회사들이 생존조차 불확실합니다. 더 무서운 건 미래의 공사 자체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금호건설 부채 비율 588%, 두산건설 378%입니다. 숨만 겨우 붙어있는 이 회사들이 내년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무서운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건설사가 무너지면 착공이 줄어들고, 착공이 줄어들면 정확히 3년 뒤 입주 물량이 증발합니다. 2024년의 부도는 2027년의 입주에 타격을 주고 2025년의 파산은 2028년의 공급을 막아버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1, 2년 겪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5년에서 길게는 7년까지 갈 문제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착공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입주가 급감합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 2028년까지도 건설사들이 새로 짓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2029, 2030, 2031년도 공급이 없습니다. 서울의 미분양은 최근 기준 약 1000호 안팎으로 전국 대비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실질적으로 미분양 위험이 거의 없는 지역으로 평가받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지난 3년간 공사를 안 해서 미래의 새 집도 없고 현재의 재고도 없습니다. 기초 체력이 바닥났습니다. 두 번째 시그널은 돈의 힘입니다. 아무리 집이 부족해도 사람들에게 돈이 없으면 가격은 오르기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은 돈이 돌지 않는데도 가격이 버티거나 오히려 호가가 올라가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질 나쁜 상승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서울의 독특한 엔진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전세입니다. 평소에는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을 끌고 갑니다. 집값이 오르면 전세도 따라 오르고 집값이 내리면 전세도 따라 내립니다. 형님이 가면 아우가 따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공급이 극단적으로 부족한 시기에는 순서가 뒤집힙니다. 전세 물건이 없어서 가격이 폭등하면 전세 세입자가 매매로 눈을 돌립니다. 한번 계산해 볼까요? 전세로 7억을 내야 하는데 매매가는 8억입니다. 차이가 1억밖에 안 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어차피 7억 있는데 1억만 더 보태서 내 집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물론 집값이 떨어질까봐 불안해서 전세에 계속 머무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전세와 매매의 가격 차이, 즉 갭이 줄어들수록 매매로 갈아타려는 압력은 아주 강력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전세가 매매가를 아래에서 위로 밀어올리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실제 데이터가 이를 증명합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로 2025년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34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KB 통계로는 28개월째 오름세입니다. 전세 매물은 6개월 사이에 15% 감소했고 전세 수급 지수는 103점입니다. 100 이상이면 전세난이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유를 살펴보면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부족하고 정부 규제로 갭 투자가 막히면서 시장에 나올 전세 매물 자체가 구조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언론과 전문가들도 입을 모아 경고합니다. 전세 매물이 마르고 가격이 불안해지면 차라리 대출을 좀 더 받아서 집을 사버리겠다는 수요가 실제로 발생한다고 말이죠. 전세난이 매수 심리에 불을 지피고 매매 시장으로 사람들을 떠밀고 있는 겁니다. 전세가 오르면 사람들이 집을 사야겠다고 생각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에게 살 돈이 있을까요? 한국은행 보고서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24년 이후 13.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77개국 중 3위입니다. 빚이 많으면 지갑이 닫힙니다. 민간 소비 증가율이 매년 0.40에서 0.44%포인트씩 깎였습니다. DSR 증가폭은 세계 2위입니다. 빚이 목 끝까지 차올랐다는 겁니다. 금리가 조금만 더 오르거나 소득이 조금만 줄어도 소비가 뚝 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한국 가계는 이미 주택담보대출로 꽉 찬 고부채 상태입니다. 더 이상 당겨 쓸 대출이 없습니다. 여기에 환율이라는 변수가 더해집니다. 2025년 12월 5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약 1,474원입니다. 불과 1년 사이에 우리 돈의 가치가 뚝 떨어진 겁니다. 환율이 오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해외에서 들여오는 물건의 가격은 환율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됩니다. 2024년 12월 수입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2.4% 상승했습니다. 또한 2025년 11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같은 달보다 2.4% 오르며 석 달 연속 2%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 피부에 어떻게 와닿을까요? 첫째는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오르니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듭니다. 둘째는 이게 진짜 무서운 건데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손발을 묶어버립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를 내려야 하는데 환율이 높고 물가가 불안하니 금리를 쉽게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덜컥 금리를 내리면 환율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아갑니다.
결국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고점 근처에서 내려오지 않고 아주 오랫동안 머무를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환율이 높으면 정말 억울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외국인들의 부동산 쇼핑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달러 환율이 1,100원일 때 10억 원 하던 아파트가 지금 환율이 1,400원이 넘으면서 달러 기준으로는 가격이 30%나 폭락한 셈이 됐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외국인 매입 비중은 중국 국적 투자자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국내 아파트를 사들이는 외국인 10명 중 7명은 중국인입니다. 이들은 서울 아파트가 박앤세일 중이라며 쓸어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DSR 규제에 묶여서 은행 문턱도 못 넘는데 중국인들은 자국 은행에서 돈을 빌려오거나 전액 현금으로 서울 핵심지를 줍고 있습니다. 공급도 없는데 그나마 있는 매물마저 외국인들이 가로채고 있는 겁니다. 이미 빚은 꽉 찼는데 환율 때문에 물가는 오르고 금리는 안 떨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전처럼 영끌의 시대가 다시 올 수 있을까요? 아마도 어렵습니다. 이것이 이번 상승장이 2020년의 폭등장과 질적으로 다른 이유입니다. 2020년을 기억하시죠?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이 8.35% 올랐던 시절. 14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었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10% 넘게, 세종시는 45%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그때는 초저금리에 돈이 넘쳤고 갭투자가 판을 쳤습니다. 아무나 갭투자를 했고 서울 수도권 지방 할 것 없이 전국이 불장이었습니다. 전형적인 유동성 폭발 장세였습니다. 지금 2025년 11월은 어떨까요?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1.72% 올랐습니다. 5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숫자만 보면 2020년의 폭등장이 다시 온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10월 15일 정부 대책으로 서울과 경기 일부가 규제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대출 규제는 강화됐고 2년 실거주 의무까지 생겼습니다. 거래는 뚝 끊겼고 매물은 자취를 감췄는데 돈 많은 현금 부자들이 비싼 아파트를 신고가로 사들이면서 통계상 숫자를 끌어올린 겁니다. 거래가 활발해서 다 같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중저가 아파트는 거래가 안 돼서 멈춰 있고 아주 비싼 녀석들만 거래되면서 평균 값을 올려버린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질 나쁜 상승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거래가 이렇게 안 되는데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떨어지기 매우 어렵습니다. 동네 슈퍼에서 파는 라면을 떠올려 보세요. 가령 4년 전에 800원 하던 라면이 지금은 1,200원입니다. 밀가루, 기름값, 인건비가 다 올랐으니까요. 어떤 손님이 슈퍼 주인에게 경기가 안 좋으니 600원에 달라고 조르면 주인이 줄까요? 절대 안 줍니다. 800원에 던 물건을 600원에 팔면 손해니까요. 차라리 창고에 쌓아두고 안 팔고 맙니다. 집도 똑같습니다. 평당 공사비가 4년 만에 578만 원에서 840만 원대로 폭등했습니다. 원자재, 인건비, 금리 모든 비용이 올랐습니다. 지금 짓는 새 아파트 원가가 평당 1,000만 원이라고 하면 헌 아파트라고 해서 평당 500만 원에 팔릴 수 있을까요? 집주인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손해보고 파느니 매물을 거둬들이고 버팁니다. 이것을 하반 경직성이라고 부릅니다. 가격이 한번 오르면 아래로는 웬만해선 내려가지 않는 성질입니다. 그렇다면 왜 집값이 떨어진다고 느낄까요? 거래가 실종됐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10억의 집을 내놓는데 매수자는 대출이 막혀서 못 삽니다. 9억, 8억까지 낮춰봐도 여전히 안 됩니다. 대출 한도가 40%로 꽉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집주인은 매물을 거둬들입니다. 명목 가격은 그대로인데 실제 거래는 0건입니다. 통계에는 변동 없음으로 잡히고 언론은 집값 상승세가 꺾였다고 보도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집값이 떨어진 게 아니라 거래 자체가 멈춰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통계는 왜 올랐을까요? 질 나쁜 상승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중고차 시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평소에는 1,000만 원짜리 경차, 3,000만 원짜리 승용차, 8,000만 원짜리 고급차가 골고루 팔립니다. 평균 거래가는 3,000만 원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차와 승용차 매물이 싹 사라졌습니다. 차주들이 헐값에 파느니 안 팔겠다며 버티기에 들어간 겁니다. 결국 시장에는 현금 많은 사람들만 사는 8,000만 원짜리
고급 차만 거래됩니다. 평균 가격이 8천만 원으로 확 뜁니다. 차값이 진짜로 오른 걸까요? 아닙니다. 싼 차가 통계에서 사라져서 비싼 차만 집계된 것뿐입니다. 지금 서울 부동산이 정확히 이렇습니다. KB 통계로 11월 서울 규제지역 거래 중 8억 원 넘는 고가 비중이 53%입니다. 반면 3억에서 8억 사이는 거의 없고 3억 이하는 씨가 말랐습니다. 정부 규제가 중저가 시장을 때렸습니다. 대출이 안 나오니 서민들은 못 사고 현금 많은 고소득층만 비싼 집을 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그널은 거래량입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방아쇠죠. 부동산에서 가장 정직한 지표는 거래량입니다. 호가는 거짓말할 수 있지만 거래량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고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만났을 때만 거래량이 나옵니다. 서울 월 거래량이 3천 건을 넘어 5천 건을 향하면 상승장 진입 신호입니다. 실제로 2023년 월 평균은 2,500건대로 저점이었습니다. 규제 강화 이후 시장이 정체된 구간이었죠. 2024년은 3,300건대로 회복했습니다. 3월에 3,482건을 돌파하면서 3,000건 기준점을 넘었다는 인식이 발생했습니다. 6월과 7월에는 4,000건대에 진입하면서 상승 탄력이 붙는 신호가 나왔습니다. 2025년 9월에는 월 4,300건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5,000건을 향해 가는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시장이 살아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10월에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국토교통부 발표로 2025년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는 1만 1,041건입니다. 전월 대비 62%, 전년 동월 대비 176% 폭증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10월 15일 대책 발표 직전 막차 수요가 몰린 겁니다. 그리고 11월 거래는 2,000건대 초반 수준으로 10월 대비 약 70% 가까이 급락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10월 15일 대책의 핵심을 보겠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가의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서울 전역이 차단됐습니다. 대출 한도는 40%로 강화됐습니다. 기존 50에서 60%였던 것이 40%로 내려갔습니다. 자기자본 60%가 필요합니다. 극도로 강화됐습니다. 대출금액 상한도 생겼습니다. 15억 이하는 6억, 15억에서 25억은 4억, 25억 초과는 2억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가격대별 구매력이 급락했습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3%로 올랐습니다. 기존 1.5%포인트에서 3%로 올라갔습니다. 가상의 금리로 상환 능력을 심사하는 강도가 강화됐습니다. 전세 대출도 DSR에 편입됐습니다. 무주택자도 포함됩니다.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것까지 동시에 규제합니다. 실거주 의무는 2년입니다. 갭 투자가 완전히 차단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이중 차단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매물도 사라졌습니다. 10월 15일 규제 직전 서울 아파트 매물은 82,723건위에 오는데 11월 17일에는 74,044건으로 15% 감소했습니다. 왜 매물이 사라졌을까요? 매도자는 세금 때문에 팔 수 없고 매수자는 대출 때문에 살 수 없습니다. 팔 수 없고 살 수 없으니 매물을 회수하고 호가만 올립니다. 여기서 역설이 나타났습니다. 규제 이전과 규제 이후를 비교해보면 거래량은 77% 급락했는데 평균 거래 가격은 8% 상승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저가 매물은 팔지 않습니다. 세금 부담으로 손해가 나니까 팔 수 없습니다. 고가 매물만 거래됩니다. 현금 많은 고소득층만 구매합니다. 6억, 8억대 고가만 체결됩니다. 평균이 올라가 보이는 착각이 생깁니다. 1만 건 중 다양한 가격대가 거래될 때는 평균이 12억이었습니다. 2,000건 중 고가만 거래되니 평균이 14억 6천만 원이 됐습니다. 마치 가격이 올라간 것처럼 보입니다. 진정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거래 구성의 변화로 인한 착각입니다. 방아쇠는 당겨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당겨지려는 순간 안전장치가 걸렸습니다. 시장은 지금 얼어붙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3가지 시그널을 봤습니다. 이제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의 미래를 그려보겠습니다. 첫째, 기초 체력은 바닥입니다.
새 집이 없습니다. 둘째 돈의 힘은 약합니다. 빚이 많아 폭등은 어렵지만 전세가 밀어올리는 압력은 여전합니다. 셋째 방아쇠는 잠겼습니다. 정부 규제로 시장은 멈춰섰습니다. 2026년은 전세 전쟁의 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2026년 서울 입주 물량은 24,000 가구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심하게 보는 곳은 7,000 가구까지도 봅니다. 새 아파트 입주장이 열려야 전세 물량이 쏟아지는데 그 수도꼭지가 잠기는 겁니다. 당연히 전세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전세 가격도 상당한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 뉴스에서는 연일 전세가 폭등, 입주 절벽 심화 같은 헤드라인이 도배될 겁니다. 이런 뉴스가 반복되면 사람들은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시장은 이것을 본격적인 상승장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운명을 가를 변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환율입니다. 환율이 안정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명분이 생깁니다. 실제로 내리지 않더라도 이제 곧 내리겠구나 하는 기대감만으로도 얼어붙은 매수 심리가 녹기 시작합니다. 전세 수요가 더 늘어납니다.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기대가 생기면 사람들은 월세보다 전세를 찾게 됩니다. 대출 이자가 싸질 테니까요. 안 그래도 집이 없어서 전세가 귀한데 수요까지 몰리니 전세 가격은 더 치솟습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즉 전세가율이 급등합니다. 드디어 실수요자가 움직입니다. 전세가가 급등하면 매매가와의 차이가 줄어듭니다. 전세가 6억인데 매매가 9억이면 차이가 3억입니다. 그런데 전세가 7억, 8억으로 오르면 차이가 1억으로 줄어듭니다. 사람들은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이 돈 주고 전세 사느니 차라리 금리도 내린다는데 지금 집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실수요가 전세에서 매매로 돌아서는 순간 시장의 판도는 완전히 뒤집힙니다. 하지만 여기서 잔인한 진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현재 지표를 기준으로 보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가격이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는 변수가 없다는 가정에서 바라본 전망입니다. 언론도 연일 집값 상승을 보도할 겁니다. 그런데 그 상승의 혜택을 누가 가져갈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이미 좋은 곳에 집이 있는 사람, 그리고 현금이 많아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8억 원짜리 집을 사려면 자기 자본이 약 4억 8천만 원 필요합니다. 현금 5억 원을 당장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은 상위 10에서 20%뿐입니다. 대출이 필요한 나머지 80%는 손발이 묶여서 구경만 해야 합니다. 강남, 용산, 성동, 마포 같은 핵심지는 그들만의 리그가 됩니다. 10월 규제 때 서울 거래량이 77% 급감했지만 강남 3구와 용산은 절반도 안 줄었습니다. 부자들은 타격을 덜 받았다는 뜻입니다. 반면 중저가 지역이나 경기도 외곽 지방은 거래가 끊깁니다. 집주인은 안 팔고 매수자는 못 사니 호가만 유지되는 식물인간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초양극화의 민낯입니다. 집이 있는 사람, 특히 서울 핵심지에 있는 사람은 더 부유해집니다. 하지만 집이 없는 사람은 기회를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전세 가격이 빠르게 오르면서 일부 수요는 월세나 외곽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처럼 전세가 34주 연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전세 매물은 6개월 사이 15%나 줄어듭니다. 전세 수급 지수 103점이는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많다는 뜻입니다. 평균 집값은 오르는데 대다수는 그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운명을 가를 변수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환율입니다.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우리의 3년은 세 가지 시나리오로 갈립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문이 열리는 경우입니다. 환율이 1,300에서 1,400원대로 안정되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전세가 매매를 밀어올리고 2027년에는 금리 인하 효과로 거래량이 폭발합니다. 서울 핵심지부터 판교, 과천, 광교까지 상승세가 번집니다. 확률은 60%,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문이 잠기는 경우입니다. 환율이 1,500원 근처에서 계속 불안하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못 내립니다. 전세 가격은 빠르게 오르지만 매매로 전환하기는 어려운 구조가 지속됩니다. 런던이나 도쿄처럼 전세와 매매가 따로 노는 시장이 됩니다.
집값은 횡보하고 거래는 메마릅니다. 확률은 25%입니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시장이 동면에 들어가는 최악의 경우입니다. 환율이 1,600원을 뚫고 폭주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글로벌 위기가 터지거나 전쟁 리스크가 커지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환율이 1,600원을 넘으면 수입 물가가 폭등해서 짜장면 한 그릇 값이 많이 오릅니다. 한국은행은 물가를 잡기 위해 오히려 금리를 더 올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거래량은 월 1,000건 아래로 추락하고 서울 핵심지는 거래가 실종된 유령 시장이 됩니다. 경기도 외곽이나 지방에서는 견디다 못한 급매물이 쏟아지며 가격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겨울은 길면 2년에서 3년까지 갈 수 있습니다. 확률은 15%로 낮지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첫 번째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2027년은 폭발의 해가 됩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한국이 따라 내리는 순간 대출 이자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그동안 집을 사고 싶어도 이자가 무서워서 참았던 사람들의 매수 심리가 일제히 살아납니다. 가장 먼저 반응하는 건 거래량입니다. 원래 거래량은 가격보다 먼저 움직이는 법이죠. 2027년 거래량은 전년 대비 2배에서 3배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실수요자들이 바닥을 다져놓으면 냄새를 맡은 투자자들이 대거 진입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상승의 불길이 번져나가는 순서를 잘 보셔야 합니다. 불길은 서울의 가장 뜨거운 곳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용산, 성동, 마포, 그리고 서초, 송파 같은 핵심지가 먼저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고 나면 불길은 옆 동네로 옮겨 붙습니다. 동작구, 광진구, 강서구, 그리고 경기도의 대장주인 판교, 광교, 과천으로 상승세가 계단식으로 확산됩니다. 그렇다면 2028년은 어떨까요? 집값이 너무 오르면 정부가 다시 규제칼을 빼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 부족이라는 기초 체력이 너무 허약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정부가 규제로 누르고 세금으로 때려도 들어갈 새집이 없으면 가격은 꺾이지 않습니다. 상승폭이 좀 줄어들 수는 있어도 본격적인 하락장으로 돌아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모든 시나리오를 결정짓는 열쇠는 환율입니다. 환율이 1,300원대로 내려오면 장밋빛 미래가 열리지만 1,500원, 1,600원으로 치솟으면 문은 굳게 잠깁니다. 우리 환율은 누가 결정할까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려야 한국도 마음 놓고 내릴 수 있습니다. 미국이 고금리를 유지하는데 우리만 내렸다가는 외국인 자본이 다 빠져나가고 환율은 더 폭등할 테니까요. 현재 글로벌 전문가들의 컨센서스는 미국이 2026년 중반쯤부터 금리를 본격적으로 내릴 거라고 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2026년 상반기까지는 답답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루하고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기회의 문이 열리는 타이밍입니다. 하지만 어떤 시나리오가 오든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초양극화입니다. 통계상 집값은 오르겠지만 그 과실은 서울 핵심지에 집이 있거나 현금이 많은 상위 20%가 독차지할 겁니다. 대출이 막힌 80%는 전세 폭등과 월세 부담에 시달리며 더 외곽으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읽는 과학입니다. 이제 유튜브에서 누가 폭등한다고 외쳐도 혹은 폭락한다고 겁을 줘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이제 시장을 읽는 3가지 시그널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향후 3년. 모든 것은 환율이 결정합니다. 환율이 안정되면 잠긴 문이 열립니다. 하지만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미리 현금을 준비하고 공부한 사람뿐입니다. 어떤 파도가 덮쳐와도 부자의 경제학이 여러분의 나침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응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흐름을 먼저 읽는 사람만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건너갑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와 선택을 조금이라도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최근 멈춰있던 동네의 부동산 거래, 전세 문의, 회사 주변 분위기, 물가의 미세한 변화.
여러분이 감지한 작은 신호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서로의 경험이 모이면 우리는 시장의 방향을 더 빨리, 더 정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누구보다 먼저 흐름을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곧 이 채널의 방향이 됩니다.